국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올림포스 현대문학 현대시 부분 실전 문제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안녕, 휘쌤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지문 두 개 나와요. 첫 번째 지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고요. 두 번째 시는 김용택 시인의 들꽃입니다. 첫 번째 시는 아마 다 봤죠? 안 본 사람 별로 없죠? 그쵸? 자, 우리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마지막 핵이 뭐 나와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대표적인 역설법이죠. 아마 여기서 다 봤을 거예요. 자,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문제로 넘어갑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화자 등장했습니다.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아직이란 단어 써서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봄, 모란이 피는 것과 봄이 오는 것은 동격이에요. 같은 거야, 결국. 자, 기다리고 있을 거래. 시적 화자의 정서 등장했어. 기다림. 이형 가봅시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밑에 사용했어. 떨어져 버렸어요. 모란이 졌다는 얘기지. 요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모란의 개화가 빠졌죠. 모란이 피어서 있었던 그 시간은 짧겠죠. 이 사람에게는. 워낙 짧겠죠. 나오진 않았어요. 나는 비로소 그때서야 뚝뚝 떨어져 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정서 보이시나요? 서름. 모란이 떨어지고 나면 나는 그때는 봄을 잃어버렸다는 서름에 잠길 거다라는 얘기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5월이 더운 날인가요? 덥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5월은 뭐냐면 우리 여기 자 실제 여기에 날짜 여기 5월은 아주 더운 여름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 음력으로 날짜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력에서 여름은 4월부터 6월까지고요. 우리가 흔히 5, 6월 복더위라고 부르거든요. 5, 6월 복더위. 이때가 언제예요? 4월부터 6월, 특히 5월하고 6월이니까 제일 더운 시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덥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름 됐다 이거지.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거든. 꽃잎마저 시들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없어졌지. 바로 밑에 나오죠.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란의 소멸이야. 뻗쳐오르던 내 보람. 이 보람은 뭐랑 동격이에요? 모란하고 동격이죠. 서운케 무너졌으니까. 모란이 없어진 거니까.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내 1년은 끝이다 이거지. 360날 1년 내내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우리 과장 사용된 거 아시지요? 과장법. 설마 사람이 어떻게 360일 내내 울겠어. 여기 360일은 1년 365일에서 5일 빠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음력이니까 360일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 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이자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림. 뭘 기다려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게 바로 역설법이 사용된 거죠. 역설법. 여기에서 찬란하다와 슬픔 이 두 가지 항목이 서로 역설적인 모순되는 역설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 A하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거 수미상관 기억나시죠?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수미상관의 효과 세 가지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효과 운율 형성. 두 번째 효과 안정감. 세 번째 효과 주제 강조. 기억나시죠? 쉬운 얘기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 두 번째 시 김용택 시인의 자 들국화예요. 들국화 그러니까 들국이면 자 들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방언 사용했죠? 전라도 지역 방언입니다. 방언을 사용해서 뭐 향토성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쉬운 얘기고요.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그랬어요. 단풍은 예쁜데 단풍 보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예쁘긴 하지만 의미가 없대. 자, 뭐 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물빛도 마찬가지. 단풍과 마찬가지 소재죠.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저녁 무렵인가 봅니다.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 의인법이죠. 이 하얀 억새꽃이나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왜 그런지 나오죠. 지금 이 하얀 억새꽃이나 하얀 손짓도 사실은 뭐랑 비슷해요? 단풍, 물빛 이거 세 개 비슷한 거야. 당신 안 오는데 헛짓이고 소용없는 그런 짓이라는 얘기지.
쓸데없다 이거지. 예쁜데 의미 없어. 물빛 예뻐도 의미 없어. 억새꽃 손짓 해봐야 의미 없어. 이런 거잖아. 저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저런 것들이 요거야 요거. 요거 요렇게 엮어주면 돼.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초생딸은 위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대 얼굴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비유적 표현으로 자 그대 얼굴에 보조관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말은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지푸라기는 내 마음에 비유돼 있죠. 자 우리 두꺼운 글씨들 단풍, 억새, 초생딸, 지푸라기 다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만약에 제일 다른 걸 골라봐라 그러면 사실 그럼 뭘 골라야 되겠어? 이 중에서는 지푸라기가 되는 거지. 물론 문제는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내 마음에 연설이만 끼어가고 설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차가운 거, 가을에 내리는 거,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 이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저 달 금방 접을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를 튄디. 내가 처한 상황 어둠 천지라 이거죠. 당신이 없으니까.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누가? 내가. 기다리는 내가.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으면 누가? 이 들국은 나를 화자를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이 화자가 병신같이 바보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야. 자조적인 거지 살짝. 이 가을이 다 가도록 이렇게 피어 있으면 뭐냐 이거지. 왜? 네가 안 오는데. 기다림 보이나요? 아주 간절한 기다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가와나의 공통점. 공통점 찾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서리적 표현이 나왔던가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김용택의 들국에서 보셨을 텐데. 자, 어디 뭐 한다요? 뭐 한다요? 있죠. 하지만 가는 있나요? 태요, 태요. 내다 기다리고 있을 때 없죠? 음, 금방 확인 가능해요. 서리법은 어디에만 있더라? 나에만 있더라. 가에 없어서 틀렸습니다. X. 자, 유사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 유사한 식구의 반복 나왔던가? 자, 유사한 식구. 자, 가 먼저 봅시다.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100%야. 유사한 식구의 반복이야. 그 다음 고우면 뭐한다요? 고우면 뭐한다요? 됐네. 보이네. 유사한 식구의 반복. 정답이야. 화자의 태도를 강조는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정서부각 무조건 맞는 얘기야. 요게 정답. 그 다음 색채의 활용. 색채 나 본 것 같은데. 자, 색채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하얀. 근데 여기는 색채가 모란이 나왔으니까 있을 법도 한데 없죠? 나에만 있습니다. 역시 나에만 있어서 얘도 틀린 얘기가 되는데 보세요. 감각적으로 형성한 무조건 맞는 거죠. 구체적 지명의 제시를 통해 지명 나온 적 있던가요? 뒤에 없죠. 여기 지명 있을 법도 한데 여기도 없죠. 지명 없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 볼 때 뒤에 있는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지 태도를 강조하는지 감각적 형성 상황의 사실성 왜 고민하는 거야 도대체? 앞에 거 봐야지. 이거 없잖아. 이건 둘 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렸잖아 그냥. 빨간색 고른 김에 2번 정답 체크하고요. 자, 마지막 5번 음성 상징어의 활용. 나 이거 안 보고도 알아.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야? 뚝뚝. 요걸 통해서 대상을 생성해보자. 음성 상징은 당연히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에만? 가에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가에 A부터 E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볼게요.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것으로 볼 때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화자는 모란이 피는 것과 봄이 온다는 것을 같은 것. 그렇잖아. 모란이 피면 봄이 오는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비로소라는 부사의 사용을 볼 때 화자는 모란으로 인해 애상감에 적게 되는 상태를 초조하기다.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그랬죠.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모란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다림에 그 애상감에 적게 될 겁니다. 애상감은 슬픈 감정이에요. 이것에 적게 될 건데 이걸 이 사람이 기다려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다리기는. 싫다니까 이거. 싫은 거야. 시적화자에게 부정.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리겠지. 무슨 슬픔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천지의 모란은 자치도 없어지고 마는 것은 모란의 완전한 소멸 다 없어졌죠. 화자가 깊은 상실감 가장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4번 모란이 지고 나면 360날 온다는 것으로 볼 때 360날 온다고 했어요. 화자에게는 모란이 절대적 가치 이런 거에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적. 선생님 이거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 않아요? 그럼 절대적이지 않으면 뭐 그냥 하찮은 가치냐? 안 되면 반대선지 얘기해보세요. 반대로.
문학은 최대한 아닌 쪽이 정답이에요. 맞는 거예요. 5번 찬란한 슬픔을 보는 역설적 표현 알고 계시는 거죠? 화자에게 봄이 모란이 피는 환희의 계절과 모란이 고치는 서름의 계절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모순되니까 역설적 표현이다. 쉽게 확인됩니다. 마지막 문제 3번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보세요. 이 시에서 자연물은 화자 자신의 상황을 빗댄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자연물이 여러 개로 사용되는데 화자 자신의 상황을 빗댄 의미가 첫 번째. 그 다음 대비를 통해 화자의 상태를 부각하는 기능. 이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는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을 환기하는 이미지. 아까 두꺼운 글씨들이야 이게. 1번 볼까요? 단풍은 단풍만 고운 뭐한다고 그랬잖아. 화자생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자연. 맞네. 흔들리는 억새꽃은 누군가 모습을 누군가에 부르는 손짓. 그치? 하얀 손짓. 화자의 기다림이 진 허망함. 이것도 맞네. 그치? 화자의 기다림이 진 허망함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1번은 어디에 대비되는 거니까 2번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은 1번에 해당하겠죠. 자, 3번에 초생딸 가볼까요? 화절알금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거는 봐봐.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그럼 님의 얼굴 맞잖아. 맞는 거야. 님의 모습. 맞는 거고요. 이건 님의 모습이니까 3번. 4번 기다림에 지쳐 생기와 희망을 잃은 화자의 마음을 지푸라기에 빗대어 자기 자신이니까 1번. 마지막 화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들국에 비유된다 그랬는데 그럼 3번이어야 하는데 들국을 가봅시다. 들국. 자, 이 가을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누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 거라니까. 그렇다면 이 들국은 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 게다가 봐봐라 이거 틀리라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야, 이 하얀 들국은 뭐야?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야.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나쁘게 표현한 거야. 자조적인 표현이니까 내 자신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 이런 모습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표현 자체가 여기서 확실하게 어그러져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고.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부분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부분 4번부터 6번까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부터 6번까지도 두 가지 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는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죠. 주로 가족 해체를 노래했던 시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는 박목월 시인, 우리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이죠. 하관, 관을 내린다라는 뜻을 가진 시입니다. 네,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시예요. 자, 이 두 개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 자, 이 시는 하나의 그림 같은 시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할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운 시예요. 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던데 펜 색깔 안 바꿨네.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건 청각적 심상만 잔뜩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화를 하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영화 보듯이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 자, 여기까지를 쭉 정리하면 여기 어디예요? 쉽게 얘기하면 타양이죠, 타양. 우리는 지금 고향과 타양의 의미가 현대인들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는데 옛날 사람들에게 고향은 어떤 곳이냐면요. 고향 이퀄 어머니라고 해도 될 만한 곳.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에서 묻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는 것 자체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사람 지금 떠난 거야.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닥에서 자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온돌이 아니라서 그렇게 자기가 힘든 곳이라서 침상, 그러니까 침대가 없는 밤이면 이 가족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심지어 최후의 밤이면 돌아가실 때란 얘기죠. 근데 이 밤에 뭐가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버지 돌아가신 날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이제 1년에서 그 배경을 좀 깔아주는 거고요. 자, 뒤에 얘기를 좀 봅시다. 노령을 다니면서. 노령은 러시아 쪽입니다. 여기를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
뭐겠어요? 유언도 없어요. 힘들었다는 얘기겠지. 아무울만의 파선도. 여기 러시아입니다. 설lun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전부 다 어디예요? 이 춥고 차가운 니코리스크의 밤. 전부 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근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러시아. 일제강점기라니까요. 우리 민족이 그쪽까지 많이 이주했거든.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맺자. 도치 사용된 건 뭐 쉽게 아실 거고요.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이 아버지에게도 뭔가 꿈이 있었을 거란 얘기 아니야? 이게 가라앉았고요.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촉각적 심상이고요.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돌아가셨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때늦은 의원 이미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윽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 왜 사람 죽으면 위에다 덮어주는 천 있죠? 눈빛. 아이 아니고 스노우. 자, 고요히 낯을 덮었다. 얼굴을 덮어주었다는 얘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얼굴을 덮은 거예요.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드디어 울음 나왔고 정서 나왔고 다 울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1년에 나왔던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일종의 수미상관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도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 영화 한 장면이라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마 처음에는 첫 번째 씬 1, 장면 번호 1. 자,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외부에서. 네. 초라한 집 한 채. 그 다음에 음향으로는 풀벌레 소리. 이걸 보여주겠죠. 이거 이제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장면 번호 2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오겠어? 아버지의 누운 모습. 아버지의 누워있는 모습.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주변에 가족들. 침통한 표정이겠죠. 시끄럽게 울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되게 일그러져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되게 슬프지만, 막 소리 지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쭉 이어지다가, 뭐, 이웃 늙은이 와서 이렇게 덮는 순간 막 매달리고 막 난리 나겠죠. 그랬던 와중에 그 울음소리가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슬슬 바깥쪽으로 다시 빠져나와야 돼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들의 모습을 전체 풀로 비춰주면서 뭘로 바뀌어요? 장면 번호 3에서. 다시 장면 번호 1번 같은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들의 슬픔이 바로 뭘로? 이들의 울음이 풀벌레 소리로 치환되는 효과를 갖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풀벌레 소리가 바로 뭐예요? 이 가족의 슬픔인 거야. 우리 민족의 슬픔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하관입니다. 이것도 죽음이에요. 하관 자체가 관을 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장례의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장례의식에서 다는 알 필요 없고요. 요즘에는 매장을 잘 안 하니까, 보통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사실 잘 안 나오는데, 매장하게 되면 관에다가 시체를 넣고요. 이 관을 산에 올라가서 파놓은 그 구덩이를 미리 묘 만들어야 되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관 넣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릴 거 아니야, 봉분을. 그쵸? 요렇게 이제 파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툭 놓을 순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이 이렇게 있으면, 난 네모밖에 못 그려. 관이 있으면 그 끈으로 이렇게 매요. 여기서 이렇게 에이씨,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끈을 양쪽에 사람들이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조용히 여기 요 안에다가 이렇게 조심히 내려놓는 걸 하관이라고 불러요. 슬픈 일이죠.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날아내리듯. 깊은 가슴 안에.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가슴 안에 날아내리듯 그렇게 가는 거잖아. 어. 자, 주여 용납하옵소서. 종교적이네요. 종교적 색채가 드러납니다. 죽음을 극복하는데 종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내 죽음 말고 타인의 죽음.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발라받아 좌르륵 하직했다. 좌르륵 하직했다. 네,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관을 아래로 내렸다는 얘기죠. 그 후로 묻은 뒤죠.
그 후 매장으로 그를 그 시적 대상 형님하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우입니다. 동생이에요.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온몸으로 대답했다는 거야. 그만큼 어떻게 힘겹게 온몸 힘을 다 짜내서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왜? 이제 네 음성, 동생의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 이승이죠. 어떤 세상?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네가 있는 곳은 이런 게 없는 세상. 저승은 이런 게 있는지 아니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동생에 대한 애정 드러나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왜 꿈에서 누가 나타나서 죽은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부르면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그 목소리가 들린다 이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내 목소리. 저승까지 가겠어요? 이 사람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다만 여기는 다시 뭐예요? 이승이죠. 아까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이었죠? 이번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음이야 현실음.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뭔가를 하나 들고 있다가 툭 떨어뜨렸어요. 바닥에다가 이를테면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네, 사과 하나가 슉 요게 톡 떨어졌어요. 여기 바닥에.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알았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떨어질 때 툭 하는 효과음이 나야 되는데 요게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나. 내가 눈으로 봤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럼 뭔가 되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비현실적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세상이니까 비현실? 아니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 현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네, 저승과 이승이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으며 나는 그 저승으로 간 동생이 너무 그립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4번 확인하고 갈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 볼까요? 이 시에서는 이국 땅에서 맞은 아버지의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에 대한 비통한 감정이 담겨 있다. 아버지의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 핵심이고요. 비통한 감정이 주된 정서가 되겠죠. 이 시에서의 아버지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수탈 때문에 유랑해야 했던 유민, 유랑민들을 유민이라고 불러요. 고통을 대변한 존재, 우리 민족 자체란 얘기죠. 자, 시인은 상황을 객관화하는 담담한 서술을 통해 이 담담한 서술이라는 게 풀벌레한테 넘겨버린 거야. 정서가 안 드러나 정서가. 우린 너무 슬펐어. 이런 게 아니야.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정도밖에 없어. 절제된 어조를 드러내지만 오히려 절절한 슬픔을 왜 이게 어디로 이어져요? 풀벌레 소리로 쫙 나는 거라니까 진짜 미친 듯이 시끄러운 풀벌레 소리가. 자 그럼 선지를 볼까요? 1번 선지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 아버지가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 맞죠?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자식을 기른 아버지의 삶은 당시 유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지녔던 보편성 다 그랬을 거란 얘기야. 세 번째,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아버지의 어떤 꿈이겠죠. 억압과 수탈 때문에 품게 되었던 분노와 원한이요? 진짜? 여기까지? 너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가긴 너무 많지 않았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진짜 꿈일 거예요. 그래서 억압과 수탈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내놓기가 좀 어렵지 않나.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과다 해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노와 원한은 당연히 해당 사항 없겠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볼까요?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라는 객관적 서술. 죽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프다 이거죠.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비통한 감정이 드러나 있지만 이걸 격정적으로 격렬하게 표현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문제 나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자, 나의 기억부터 미음까지. 자, 일단 여기는 시 안에 없으니까 하나씩 따져가며 봅시다. 기억.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드러낸다. 볼까요? 기억. 관이 내렸다. 가슴 안에. 내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관이 내렸대잖아. 그거 얼마나 슬프단 얘기야. 땅속으로 가는데 내 가슴 속에 내리는 것 같대잖아. 맞는 얘기야. 확인되죠?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니은 음성 상징어와 중의적 표현을 사용해서 중의적 표현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장래 과정에 환기하는 슬픔을 강조한다. 그럼 뭘까요? 니은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옷자락에 흙을 받아 하직하는 건
흙을 떨어뜨리는 거기도 한데 이게 흙을 떨어뜨림 이것도 하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직 인사 한다 그러지. 하직 인사. 마지막 작별 인사. 이거 하는 거라고. 이것도 같은 의미로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좌르르 아까 얘기했죠. 음성상징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3번. 시간의 경과를 드러냄으로써 동생에 대한 그림이 지속되는 상황. 볼까요? 디귿. 시간의 경과.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그렇지. 그 후니까. 이 장례가 모두 끝난 다음에 꿈에서 만났으니까 그림은 계속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 4번. 감탄사의 사용을 통해 꿈에서 만난 동생에 대한 반가움. 리얼. 감탄사의 사용.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오냐. 감탄사예요. 오냐가. 야, 이씨, 대답은 감탄사잖아. 그 정도는 알자. 예, 아디오 감탄사 알죠? 독립어. 자, 마지막 미음. 이승과 저승의 공간적 유사성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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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 이게 될 리가 있냐? 이걸 제시해서 제외하고 싶은 소망. 이건 뭐 문제 없는데 마지막 미음을 볼게요. 자,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유사성이 아니잖아. 일방적이라고. 네 목소리만 나한테 들린다고. 어? 일방적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유사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방성 정도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되겠네. 어쨌든 틀렸다는 거. 5번 정답 확인하시고. 마지막 6번 A와 B의 공통점. 우리 A, B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A는 뭐예요? 풀벌레 소리. B는 툭 하는 소리. 자, A는 풀벌레 소리고요. B는 툭 하는 소리네요. 둘 다 청각적 심상이다 라는 거 말고는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미리 공통점을 따지진 않으셔도 돼요. 자, 시각을 청각한 심상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심상이니까 가끔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추상적 관념이냐 물론 풀벌레 소리 같은 경우에는 네,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네, 일단 이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슉 이걸로 바꿔줍시다. 네, 요거 아니라는 거 아이 왜 안 바뀌었냐 자 요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자 계절적 배경과 연관되는 심상. 이 중에 도대체 어떤 게 계절적 배경이죠? 상관없습니다. 역시 X. 자, 색깔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번. 화자의 애상감이 투여되어 있는 심상. 애상감. 애상감. 슬프단 얘기죠. A는 뭐였어? 풀벌레 소리. 애상감 맞죠? B는 툭 하는 소리. 이건 좀. 근데 이게 뭐야? 현실의 소리지. 열매가 떨어지면 툭한 소리. 거기는 안 들린다는 거 얘기하지. 자, 요거 투영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비극성. 여기는 아버지의 죽음. 여기는 만날 수 없는 동생. 요게 정답인 거야. 사실 조금 애매하다면 여기가 조금 더 툭하는 소리.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4번. 나머지 틀린 것들도 확인합시다. 화자가 경험한 환각에 해당하는 심상. 뭐가 환각이죠? 풀벌레 소리 환각입니까? 툭하는 소리는 환각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풀벌레 소리는 환각이 아니에요. 실제 소리예요. 정신적 충격의 강도 이것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 하나가 아닌 거야. 5번에 과거의 추억과 결부되어 있는 심상으로 과거의 추억과 결부된 심상 풀벌레 소리가 그런가? 툭한 소리가 그런가? 추억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